남편 죽고 딸 상견례에 지하철 타고 갔더니 차도 없는 주제에 사돈 막말에 5분 만에 파혼시켰죠. 유튜브, 어머, 지하철로 오셨어요. 세상에 요즘도 지하철 타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는 까맣게 몰랐네. 그러더니 사돈은 제 옆에 앉아 있는 예비 사위를 힐끗 쳐다보며 혀를 찹니다. 야, 박성준, 너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 안 봐도 비디오네. 즉,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2달치 월급을 털어 맞춘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 자리에서 사돈이 저를 향해 건넨 첫인사가 이것이었습니다. 딸은 찻잔만 내려다봤습니다. 예비 사위는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딱 5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끝내도 될까요? 그 한마디가 나온 순간 사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걷혔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를 붙잡으려고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딸도 아니었고 예비 사위도 아니었습니다. 황금자 씨네 맏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핸드백에서 꺼내든 종이 한 장, 거기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7억 8천만 원, 차도 없으면 안 된다던 그 집이 숨기고 있던 빚이었습니다. 차갑고 통쾌한 반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있는 척의 끝은 어디인가? 뼛속까지 통쾌한 역대급 반전 복수.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순들 홀어머니가 딸 상견례 자리에서 지하철 타고 왔다는 이유로 막말을 들은 뒤 3억짜리 빚을 숨기고 있던 사돈의 민낯을 친척 16명 앞에서 낱낱이 벗겨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차도 없는 주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달치 월급을 털어 한복을 맞춰 입고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도착한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땐 어떤 기분이었을지 오늘 오정순 씨의 이야기를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어머, 지하철로 오셨어요. 세상의 황금자가 오정순을 향해 2팔을 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곱게 빗어 넘긴 흰머리에 연보라색 투피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두른 모습이 거실 쪽에서 흘러드는 조명 아래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죠. 황금자는 오정순의 2손을 2손으로 맞잡으며 입꼬리를 길게 늘렸습니다.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오셨네. 한복이 참 잘 어울리세요. 오정순은 오늘 아침 한복 고름을 여러 번 고쳐 맸던 것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황금자의 시선이 오정순의 손끝에서 한복 고름으로 고름에서 치맛자락으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입꼬리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요즘도 지하철 타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는 까맣게 몰랐네. 황금자가 자리에 앉으며 아들 박성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박성준, 너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 안 봐도 비디오네. 쯧. 강남 한정식집 개인 룸에 잠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깥 홀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문틈으로 비릿한 냄새가 스며들었는데 생선 조림과 참기름이 뒤섞인 그 냄새가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무거웠죠. 맞은편에 앉은 딸 이밀레는 찻잔만 내려다봤습니다. 박성준은 기침을 한 번 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황금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정순의 한복을 위아래로 다시 한번 훑더니 입가에 살짝 웃음을 얹으며 말했죠. 요즘 이런 색 한복은 잘 안 입지 않나요? 뭐 그래도 성의는 있으시네. 저는 올해 60입니다. 2달치 월급을 털어 맞춘 80만 원짜리 연두색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인사가 그것이었거든요. 저는 딱 5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다보는 밀레의 얼굴을 한번 보고 기침을 삼키는 박성준을 한번 보고 5분이 지났죠. 이 자리에 제가 끝내도 될까요? 황금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거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상구가 세상을 떠난 것은 7년 전 9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 반 출근 준비를 마친 이상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오정순이 119를 부르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이미 고개를 젓고 있었죠.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오정순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상구의 커피잔이 싱크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직 채 식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통장 잔고는 300만 원, 퇴직금도 보험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이밀레의 대학교 2학년 등록금 고지서가 붙어 있었는데 오정수는 그걸 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듬해 봄부터 낮에는 동네 분식집 주방일을 시작했죠.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에 있는 가게였는데 환풍기가 하루 종일 돌아가도 기름 냄새와 신 음식 냄새가 주방벽에 깊이 배어 퇴근할 때마다 머리카락과 옷에 그대로 따라붙었어요.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170만 원이었죠. 7년 동안 제 이름으로 된 옷을 제값 주고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밀레는 그 7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주말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 몫을 해냈어요. 반찬이 부족한 날에도 보일러가 고장난 겨울밤에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그 아이가 대기업 마케팅 팀에 입사하던 날 오정수는 분식집 주방에서 혼자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밀레가 박성준을 만나 사귄 지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잡았어. 강남 한정식 집이야. 통보였습니다. 의논이 아니었죠. 오정수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강남 한복집 문을 두드렸어요. 주인이 꺼내 보인 연두색 한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마예요? 80만 원입니다. 2달 월급이었습니다. 분할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가 오정순이 그 자리에서 꺼낸 전부였죠. 상견례 당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2시간 동안 거울 앞에 서서 한복 고름을 고쳐매고 또 고쳐맸어요.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한정식 집에 30분 일찍 도착해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늘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5분이 지났습니다. 식당 복도로 나오는 오정순의 뒤를 따라 걸어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황금자도 이밀레도 박성준도 아니었습니다. 황금자의 며느리 한선영이었죠. 한선영은 오정순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없었고 충성도 없었어요. 황금자가 복도 넘어서 어떤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알면서도 오정순을 향해 걸어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오정순은 그 눈빛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알았죠. 황금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시작된 짧은 만남이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첫 균열이라는 사실을요. 식당 복도는 좁고 조용했습니다. 홀에서 흘러드는 음식 냄새와 달리 복도 쪽은 에어컨 바람만 차갑게 돌고 있었는데 그 한기 속에서 한선영이 오정순의 팔을 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8년 동안 똑같이 당해왔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선영은 시선을 잠깐 바닥으로 내렸다가 다시 오정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늘은 아니지만 꼭 한번 만나 주십시오. 어머님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정순이 대답을 준비하기 전에 복도 쪽 문이 열렸습니다. 밀레였습니다. 밀레는 오정순의 팔을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낮춰 눌렀어요. 엄마 왜 이래? 어서 들어가. 오정순은 딸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때문에 다 망했잖아. 밀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인지 분인지 모를 것이 눈가에 차올랐죠. 황금자에게 들은 말이 아직 귀 안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차도 없는 주제에 고생길이 훤하다. 요즘 누가 이런 색을. 오정수는 딸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레야, 네가 그날 찻잔에서 눈을 한 번만 뗐어도 내가 자리를 지켰을 거다. 밀레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선영이 밀레의 어깨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먼저 가 계세요. 제가 따라 들어갈게요. 오정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지하철은 늦은 오후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지하터널에 어두운 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는데 오정수는 손잡이를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한선영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죠. 두려움도 충성도 없던 그 눈빛. 황금자가 두 손을 맞잡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한복이 참 잘 어울린다고 했죠. 그 손길이 얼마나 공들인 것이었는지, 입꼬리를 올리는데 얼마나 연습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무엇이었는지. 지하철이 환승역에 멈추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정수는 창가 쪽으로 몸을 비키며 가방을 앞으로 당겼어요. 2달치 월급이 들어간 한복이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생각이 들었죠. 구겨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사람이 나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인가? 그날 밤 10시가 넘어 월세방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밀레였어요. 눈이 약간 부어 있었지만 울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정수는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밀레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식탁 앞에 앉으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성준이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고. 오정수는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나. 어머니가 원래 좀 직설적인 분이라고. 악에는 없다고. 직설적. 오정수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밀레를 바라봤어요. 차도 없는 주제에 고생길이 훤하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아들 앞에 대고 그 말을 뱉은 것이 직설적이라면 그 단어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오정수는 알 것 같았습니다. 박성준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더나 밀레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에이, 갑자기 끼어드는 게 더 이상하잖아. 갑자기 끼어드는 것. 오정수는 그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읽었죠. 자기 어머니가 상대방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자리에 앉아 기침 한 번으로 때우는 것이 자연스럽고 말리는 것이 오히려 갑작스럽다는 논리였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만 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안 될까? 박성준 어머니도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닐 거야. 오정수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딸을 보며 물었어요. 밀레야, 박성준 집안이 강남 아파트에 사는 것 말고 다른 건 알고 있어. 밀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먹어. 오정수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밀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밀레는 뭔가 더 물어보려다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사흘 후 오정수는 한선영의 연락을 받고 분식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오후 2시였는데 카페는 손님이 드물어 창가 자리가 비어 있었죠. 한선영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순이 자리에 앉아 한선영이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모으며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황금자 씨, 집안에 대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카페 안에 원두 볶는 냄새가 은은하게 깔려 있었는데 오정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한선영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남편분 사업이 3년 전에 완전히 망했거든요. 빚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오정수는 컵을 내려놓지 않은 채 한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선영이 잠깐 멈췄어요. 이번 결혼이 그 빚의 출구가 되길 바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정수는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황금자가 두 손을 맞잡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죠. 곱게 차려입고 오셨네. 한복이 참 잘 어울리세요. 7년 동안 분식집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고 편의점 야간을 뛰며 모은 돈으로 80만 원짜리 한복을 맞춰 입고 지하철 3번을 갈아탄 여자를 향해 차도 없는 주제라고 말한 사람이 빚을 숨기고 며느리감의 재력을 탐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정순의 손끝이 컵 표면에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한선영 씨는 왜 저한테 이 말을 하는 겁니까? 한선영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들어올 때 황금자 씨가 한 말이 있었거든요. 일 잘 되면 이쪽 집안 덕도 좀 볼 수 있겠다고. 그 말이 8년 동안 제가 들어온 말이랑 똑같았습니다. 참고 있던 오정순이 물었습니다. 그 말부터 들어오셨어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나서부터요. 한 달. 황금자는 한선영이 박성준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본색을 드러냈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 방식이 오정순에게 쓴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두 손을 맞잡으며 칭찬을 얹고 그 다음엔 값을 치르게 하는 방식. 오정수는 카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한테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한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다만 어머님이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황금자 씨가 이번 혼처 말고도 지난 2년 사이에 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세하다 파혼된 일이 있습니다. 3군데예요. 그중 한 곳과 지금도 연락이 됩니다. 오정수는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선영이 처음으로 표정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를 나서는 길에 오정수는 한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영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답하며 먼저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분식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팔을 다지고 육수를 올리고 오늘도 그 일을 해야 했죠. 월세방으로 돌아온 오정수는 이상구와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세워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이상구가 웃고 있었어요. 밀레가 두 사람 사이에서 두 팔을 벌려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죠. 그 7년 동안 오정순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요. 황금자는 몰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쫓아보낸 그 여자가 조용히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을요. 일주일 후 한선영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분식집 마감을 끝내고 앞치마를 벗던 저녁이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정수는 문자를 읽고 가계부를 끄며 답장을 보냈죠. 됩니다.
그날 밤 오정수는 잠자리에 눕기 전에 황금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도 의외였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신호가 3번 가고 황금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습니다. 오정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 오정순입니다. 지난번 자리에서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섰던 것 같아서요.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황금자가 말했죠. 아, 그래요. 당신이 좀 어른스럽게 생각해야지. 딸 앞길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른스럽게. 오정수는 그 단어를 속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요.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정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가로등 빛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황금자에게 마지막으로 내민 기회였습니다.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황금자는 그 대신 당신이 어른스럽게 생각해야지를 골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정수는 한선영의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한선영이 친정 근처 오피스텔을 임시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오래된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계단에서 습기와 오래된 벽지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한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짐이 거의 없는 방이었어요. 작은 식탁 위에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한선영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황금자 씨 집에 들어온 게 8년 전이거든요. 오정수는 차를 들지 않고 한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 황금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고 싹싹하니 이제 됐다고 그 말을 진심으로 들었죠. 한선영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평탄했습니다. 감정을 오래 눌러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한 달이 지나서 처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시댁 경조사비를 우리가 전담해 달라고 했어요. 성호 씨 월급이 적으니 당신이 벌어서 채우면 되지 않냐고 당연하다는 투로 말했죠. 오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상견례 자리에서 황금자가 두 손을 맞잡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거절했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한선영이 잠깐 입술을 가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이기적인 거라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내 식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8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형태만 조금씩 달라졌지 방식은 똑같았어요. 한선영은 그렇게 말하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오정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성준 명의의 강남 아파트 등기부 열람 서류였어요. 오정순의 눈이 숫자 위에 멈췄습니다. 7억 8천만 원, 근저당 설정 금액의 합산이었습니다. 이미 경매 신청까지 들어온 상태였죠. 이게 지금 박성준 씨 아파트 상태입니다. 오정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도 없으면 안 된다던 사람의 집이 7억 8천만 원의 빚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걸 저한테 지금 주시는 겁니까? 한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건 황금자 씨가 가장 잘난 척하는 순간에 꺼내야 합니다. 지금 쓰면 황금자 씨가 발뺌하고 조용히 넘어가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 꺼내야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오정수는 서류를 한선영에게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황금자 씨가 스스로 만들 겁니다. 두 집안 친척들을 모아 결혼 발표를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 방식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일 큰 소리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 하죠. 한선영이 덧붙였어요. 그때 저도 함께 할 겁니다. 오정수는 한선영을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참아오셨잖아요. 이 일에 엮이면 힘들어질 텐데. 한선영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거 봤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지나갔어요. 토요일 오정수는 황금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손질된 화단과 넓은 주차장이 펼쳐졌습니다. 차들이 가득했어요. 오정수는 걸어서 온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황금자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때와 같은 투피스 차림이었는데 이번엔 진주 목걸이 대신 금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실로 들어서자 차려진 상차림이 보였습니다. 오정수는 자리에 앉으며 실내를 한번 둘러봤어요. 넓은 거실, 고급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그 모든 것이 7억 8천만 원짜리 비디에 올려진 것들이었습니다. 황금자가 자리에 앉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이밀래 씨가 참 괜찮은 아이더라고요. 우리 성준이랑 잘 어울려요. 오정수는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황금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성준이 혼자 감당하기엔 좀 빠듯할 것 같고 밀래 씨도 보니까 같이 꾸려나가면 되죠. 시댁 경조사 같은 것도 며느리가 좀 챙겨줘야 하고. 오정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금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돈 얘기를 대놓고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가족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함께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겠어요? 며느리 도리. 오정수는 그 단어를 속으로 한번 굴렸습니다. 7년 동안 170만 원으로 딸을 키워온 여자에게 며느리 도리를 설명하는 목소리가 참으로 거침없었죠. 황금자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밀래 씨 어머니가 좀 더 뒷받침이 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추려면 말이에요. 오정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안 수준이요? 뭐 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왕래도 되고 체면도 서지. 지하철로 오시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신 겁니다.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차도 없다고 아들 앞에서 혀를 차던 사람이 이번엔 대놓고 차를 사라고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기름 냄새를 뒤집었으며 딸 하나 키워낸 여자한테요. 오정수는 자리에 앉은 채로 황금자를 바라봤습니다. 턱을 약간 치켜 올린 채로 당연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오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금자가 흡족한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오정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정문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는 동안 황금자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돌았어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추려면 지하철로 오시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오정수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이것들이 내 딸 시댁이 될 사람들이야. 8년 동안 한선영 씨한테 한 짓을 밀래한테도 똑같이 할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나온 거지. 오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버스가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 꺼내야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했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오정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어요. 황금자는 몰랐습니다. 오정순이 그날 오후 분식집으로 돌아가 한선영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를 전했다는 것을요. 준비합시다. 그 주말 오정수는 분식집 문을 열기 전 가게 앞 골목에 서서 황금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자 황금자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 오정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들 제가 며칠 생각해 봤는데요. 오정순은 가게 셔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가족이 되는 거니까 제가 좀 더 넓게 봐야죠. 전화 너머에서 황금자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차 문제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밀래 결혼하면 왕래가 잦아질 텐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황금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어른은 어른스럽게 생각해야지. 오정수는 전화를 끊고 셔터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 어른스럽다는 말이 이번엔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어요. 준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오정수는 한선영이 연결해준 최봉남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분식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공원 벤치였어요. 최봉남 씨는 오정순보다 2살 위였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말문을 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일이에요. 딸아이 상견례 자리였는데 최봉남 씨의 목소리가 낮고 담담했습니다. 황금자 씨가 처음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던지 딸이 예쁘다, 인물이 좋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다고요. 그런데 음식이 한번 돌고 나서 슬쩍 묻더라고요. 딸이 뭘 타고 왔냐고. 오정수는 최봉남 씨를 바라봤습니다. 버스요. 우리 딸이 버스 타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버스 타고 다니는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는다고. 최봉남 씨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딸 앞에서 한 말이에요. 남자친구 옆에 앉아있는 딸 앞에서요. 오정수는 아무 말 없이 최봉남 씨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차이만 있을 뿐 그날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와 같은 자리였죠. 그 이후로 2군데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봉남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같은 동네 지인을 통해서 방식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칭찬하고 교통수단 물어보고 거기서 걸리면 내치는 거. 오정수는 공원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낙엽 몇 장이 바람에 굴렀어요. 그날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최봉남 씨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닌 것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그냥 나왔죠. 딸이 우는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오정수는 최봉남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그날 자리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봉남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든지요. 그 내내 밀레가 매일 저녁 월세방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오정순이 저녁을 차리면 밀레가 옆에 앉아 먹고 설거지를 하면 행주로 그릇을 닦고 그러다 각자 자리에 앉는 시기였죠. 어느 날 저녁 밀레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날 찻잔 보고 있었던 거 미안해. 오정수는 국을 떠먹던 숟가락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알아. 아는 것하고 미안한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 밀레가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이었어요. 박성준 잃는 게 무서웠던 게 아니었어. 엄마한테 또 짐이 될까봐 그랬어. 이번 결혼마저 내가 망쳐버리는 것 같아서
오정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7년 동안 자신의 희생을 빚으로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 말 한마디로 알았어요. 제값 주고 사지 않은 옷들, 편의점 야간 알바, 170만 원짜리 한 달. 그 모든 것이 밀레에게는 갚아야 할 무게였던 것이었죠. 오정수는 말없이 밀레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었습니다. 먹어. 밀레가 눈을 깜빡이다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밥을 다 먹고도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순이 먼저 말을 꺼냈죠. 밀레야, 엄마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 밀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준 집안에 숨겨진 게 있어. 빚이 있고 그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집 딸한테 똑같이 한 일이 있어. 밀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황금자씨가 가장 잘난 척 하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게 할 거야.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결혼 발표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다 꺼낼 거야. 밀레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같이 할게. 오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주전자를 들어 밀레의 컵에 차를 따랐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황금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정순이 분식집 주방에서 팔을 다지다가 받았어요. 오정순 씨, 잘 됐다. 우리 두 집안 친척들 한번 모아서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결혼 날짜도 잡을 겸 양가가 공식적으로 인사도 나누고요. 오정수는 팥 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우리 집에서 하면 공간도 넉넉하고 황금자의 목소리에 들뜬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친척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7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결혼 발표를 주관하는 집안 어른으로요. 오정수는 도마 위에 팔을 한쪽으로 밀어두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저도 그 자리에 꼭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가도 될까요? 양가가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니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 너머에서 황금자가 흔쾌히 답했습니다. 그럼요, 데리고 오세요. 많이 올수록 좋죠. 오정수는 전화를 끊고 도마를 내려다봤습니다. 많이 올수록 좋죠. 그 말이 어떤 의미로 돌아오게 될지 황금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오정수는 한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최복남 씨에게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30초 만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정수는 다시 팔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장사 준비가 남아 있었죠. 육수를 올리고 반죽을 치대고 튀김옷을 입히고 황금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날짜를 잡고 장소를 정한 그 자리가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3주 후 황금자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오정순이 분식집 마감 청소를 하던 저녁이었습니다. 바닥을 훔치던 대걸레를 세워두고 전화를 받았어요. 오정순 씨 자리 준비가 다 됐어요. 우리 쪽 친척이 16명 오기로 했는데 이쪽은 몇 명이나 오실 것 같아요. 오정수는 청소도구 보관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저희 쪽은 많지 않아요. 가까운 분들만 모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데리고 오세요. 양가가 공식으로 만나는 자리인데 빈약하면 안 되죠. 황금자의 목소리에는 이미 그날의 주인공이 된 사람의 흥이 실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볼게요. 그리고 오정순 씨, 밀레 씨한테 그날 한복 입혀서 데리고 오세요. 친척들한테 인사시켜야 하니까 격식을 갖춰야지. 격식. 오정수는 그 단어를 속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물론이죠. 격식에 맞게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정수는 대걸레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바닥에 남은 물기를 닦으며
황금자가 한 말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격식을 갖춰야지 7억 8천만 원짜리 빚을 숨긴 채 친척 16명 앞에서 격식을 차리겠다는 사람. 오정수는 아무 표정 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오정수는 밀레를 만났습니다. 분식집 근처 카페였는데 밀레가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황금자 씨가 그날 한복 입고 오라네. 밀레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박성준한테도 연락 왔어. 입을 거야. 밀레가 잠깐 오정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날 내가 뭘 해야 해? 오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평소대로 있으면 돼. 이상하게 굴지 말고 박성준 옆에 앉아서 황금자 씨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돼. 밀레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그냥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야. 밀레는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오정순이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정순이 그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카페를 나서며 밀레가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있잖아. 아빠 산소 한번 같이 가지 않을래? 오정순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답했어요. 가자. 이틀 후 오정순과 이밀레는 나란히 버스를 타고 공원 묘지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묘지 안이 조용했어요. 이상구의 산소 앞에 오정순이 먼저 올라가 묘비를 손으로 한번 훔쳤습니다. 찬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죠. 밀레가 옆에 쪼그려 앉아 묘비 앞에 가져온 국화 한 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빠 나왔어. 엄마도 같이 왔어. 오정수는 이상구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통장과 등록금 고지서와 기름 냄새와 편의점 야간 알바와 2달치 월급짜리 한복,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없던 7년이었죠. 오정수는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자리에 선 채로 이상구에게 말했습니다. 잘 있었어요. 밀레가 왔어요. 밀레가 고개를 들어 오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제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밀레의 목소리가 끝에서 잠깐 갈라졌습니다. 오정수는 딸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짚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밀레가 오정순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응원하러 온 거야 우리. 오정순이 걸음을 유지한 채 말했어요. 그래, 이길 거지 엄마. 이길 거야. 밀레가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정수는 앞을 보며 걸었죠. 예전에는 이상구 없이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발이 무거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잔치닷새 전 황금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오정순이 분식집 주방에서 육수를 올리다가 받았어요. 오정순 씨, 그날 입을 거 준비했어요. 우리 친척들이 좀 눈이 높아서. 오정수는 가스 불세기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날 오시면서 차 끌고 오실 수 있어요. 주차장이 넓으니까 걱정 말고. 지하철로 오시면 친척들이 또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체면이 있으니까요, 체면. 지하철로 왔다고 아들 앞에서 혀를 차더니 이번엔 체면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오정수는 육수 냄비 뚜껑을 살짝 열며 말했어요. 그날 저는 모시고 오는 분이 계셔서 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금자가 반색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누가 오시는데요? 그날 보시면 됩니다. 격식에 맞는 분들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황금자가 흡족한 웃음소리를 냈어요. 잘 됐네요. 그래야지 그날 제대로 해봅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제대로 해봅시다. 오정수는 냄비 뚜껑을 닫으며 속으로 그 말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래요. 제대로 해봅시다. 잔치 사흘 전 오정수는 한선영과 마지막으로 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은 뒤 주방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선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등기부 서류 사본이고요. 하나는 파혼 3건 기록입니다. 오정순이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최봉남 씨는요, 연락했어요. 그날 오전 10시까지 도착하신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제 휴대전화에 넣어뒀어요. 재생하면 바로 나옵니다. 오정수는 봉투 2개를 가지런히 정리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한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황금자 씨가 그날 친척들한테 발표한다고 음식도 넉넉히 시켜뒀다고 했어요. 기세가 하늘을 찌를 거예요. 오정순이 가방 지퍼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높을수록 좋죠. 한선영이 잠깐 오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오정순은 주방 전등을 끄며 말했어요. 무섭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황금자 씨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2사람이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한선영이 먼저 인사를 하고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정수는 분식집 셔터를 내리며 가게 앞에 잠깐 섰어요. 잔치 전날 밤 오정수는 월세방에서 이상구의 낡은 점퍼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황금자가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오정순의 손을 맞잡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오셨네. 한복이 참 잘 어울리세요. 2 손을 맞잡은 온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었는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무엇이었는지, 차도 없는 주제에 체면이 있으니까 격식을 갖춰야지. 오정수는 점퍼를 가지런히 접어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오정수는 5분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달랐어요. 앉아서 끝까지 볼 것이었으니까요. 황금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16명의 친척을 불러 모아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 자리가 오정순과 한선영과 최봉남 씨가 수주 동안 준비한 무대라는 사실을요. 잔치 당일 아침 오정수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상견례 날처럼 2시간을 거울 앞에 서지 않았어요. 세수를 하고 준비해둔 옷을 입고 가방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봉투 2개가 자리에 있었죠. 녹음기 충전도 다 돼 있었습니다. 한선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발합니다. 30초 만에 답장이 왔어요. 저도요. 최봉남 씨 오전 10시 확인했습니다. 오정수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놓고 황금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자 황금자가 받았어요. 오정순 씨, 오늘 오시는 거 맞죠? 네, 출발합니다. 모시고 오는 분들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잘 됐네요. 우리 쪽 친척들도 거의 다 오기로 했어요. 오늘 제대로 해봅시다. 오정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제대로 해봐요. 전화를 끊고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아직 꺼지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황금자의 아파트 단지는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단지 입구에서부터 넓은 주차장까지 차들이 빼곡했어요. 오정수는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밀레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연분홍 한복 차림이었는데 오정순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정순도 고개를 끄덕였죠. 2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황금자의 집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거실 안에 열기와 음식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갈비찜과 전 부치는 냄새 위로 여러 종류의 향수 냄새가 뒤엉켜 있었는데 좁은 공간에 사람이 가득 찰 때 나는 특유의 끈끈한 공기였어요.
거실에는 이미 10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황금자의 친척들이었죠. 황금자는 거실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주색 두피스에 금빛 브로치를 단 모습이었는데 자리에 앉은 자세부터 이미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이 자신임을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들어오는 사람마다 눈으로 맞이하며 고개를 까딱였어요. 황금자가 오정순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와요, 어서 와. 밀래 씨도 왔네. 아이고 예뻐라. 황금자가 밀래의 두 손을 맞잡으며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성준이 신부감이에요. 어때요? 예쁘죠? 친척들이 일제히 밀래를 바라보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밀래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황금자가 오정순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오정순 씨 여기 앉아요. 오늘 격식 있게 제대로 해봅시다. 격식. 오정순은 자리에 앉으며 황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같은 단어를 썼죠. 격식을 갖춰야지. 격식에 맞는 분들이어야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격식에 맞게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황금자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황금자가 친척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다들 오셨으니까 오늘은 우리 성준이 결혼 날짜를 확정하는 자리예요. 이쪽이 신부감 어머니시고 곧 우리 식구가 될 분이에요. 친척들의 시선이 오정순에게 쏠렸습니다. 오정순은 미소를 유지한 채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황금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성준이가 이번에 참 잘 됐어요. 밀래 씨도 대기업 다니고 두 집안이 힘을 합치면 든든하죠. 오정순 씨 그렇게 생각하시죠? 황금자가 오정순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두 집안이 힘을 합쳐야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합쳐질 것 같습니다. 황금자가 흡족하게 웃었어요. 친척 중 한 명이 잘 됐네, 잘 됐어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황금자의 기세가 더 올라갔습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거든요. 두 집안의 격이 맞아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 자리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격이 맞아야 한다. 지하철 3번을 갈아타며 7년을 버텨온 여자 앞에서 집안의 격을 논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거침없었죠. 황금자가 오정순의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친척들을 향해 웃었습니다. 오정순 씨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나 다름없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요. 오정순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황금자의 손이 어깨 위에 얹혀 있었어요. 상견례 때 두 손을 맞잡던 그 온도와 같은 온도였죠.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를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황금자가 환하게 웃으며 친척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황금자가 누구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성준이 일어서려는데 한선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열게요. 한선영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한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실 안으로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오정순보다 2살 위 최봉남 씨였어요. 황금자가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최봉남 씨는 황금자를 바라보지 않고 거실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고 나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년 전에 이 댁에서 저도 상견례를 했습니다. 딸아이 데리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황금자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이분을 모르는데
최봉남 씨가 그제야 황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기억 못하실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제 딸한테 버스 타고 오는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으니까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황금자에게 쏠렸습니다. 황금자의 입꼬리가 잠깐 흔들렸어요. 고개를 돌려 박성준을 봤다가 다시 최봉남 씨를 봤다가 시선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오정순이 그 순간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황금자의 시선이 녹음기 위에 멈췄어요. 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오정수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황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격식 있게 하자고 하셨죠. 황금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격식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금자는 몰랐습니다. 그 녹음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한선영의 가방 안에 어떤 봉투 2개가 담겨 있는지를요.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 놓인 채로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황금자의 시선이 녹음기 위에 밝혀 있었어요. 친척 16명의 눈이 황금자와 녹음기 사이를 오갔습니다. 오정순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짧게 나더니 황금자의 목소리가 거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딸 앞길 막지 말고 어른스럽게 생각해야지. 매달 생활 지원은 당연한 거고 명절은 우리 집 먼저야. 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왕래도 되고 체면도 서지. 지하철로 오시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추려면 말이에요.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금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밀레시 어머니가 좀 더 뒷받침이 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정순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황금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언제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야? 오정수는 자리에 앉은 채로 황금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던 날이요. 격식을 갖춰야 한다고 하신 날. 황금자가 손을 내저으며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요. 편집이 됐을 수도 있고 앞뒤 맥락이 있는 말인데. 바로 그때 한선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였어요. 한선영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박성준 씨 명의의 아파트 등기부 열람 서류입니다. 한선영이 친척들을 향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근저당 설정 총액이 7억 8천만 원입니다. 세 군데 금융기관에 나뉘어 걸려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이것을 상석에 앉아 집안과 집안의 격이 맞아야 한다고 하시던 분이 계셨죠. 지하철로 오면 체면이 안 선다고 하셨던 그분의 아파트가 7억 8천만 원짜리 비디에 서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금자의 남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집어들어 들여다봤어요. 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황금자가 한선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장 집어넣어. 한선영은 황금자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본 적 없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정순이 한선영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선영이 2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2번째입니다. 한선영이 봉투 안에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황금자 씨가 지난 2년 사이 3군데 혼처에서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행세하다 파혼된 기록입니다. 대화 내용, 날짜, 당사자,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어요. 황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최봉남 씨가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2년 전 제 딸이 당한 게 첫 번째였어요. 버스 타고 오는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죠. 친척 중 한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황금자의 남동생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황금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조금 전 흡족하게 웃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황금자가 오정순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집안을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온 거야. 오정순은 자리에 앉은 채 황금자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어요. 망신이요. 오정순이 테이블 위 등기부 서류를 한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집안과 집안의 격이 맞아야 한다고, 격이 맞아야 오래 간다고요. 오정순이 서류에서 손을 떼며 황금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7억 8천만 원이 근저당으로 묶인 집에 살면서 지하철 타고 오는 집안을 내려다보는 것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격입니까?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기침을 삼켰어요. 황금자가 오정순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건 잠깐 사정이 생긴 거야. 곧 해결할 거라고. 그리고 이게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오정순이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상관이요. 오정순은 잠깐 친척들을 한번 훑었다가 다시 황금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차도 없는 주제에 아들 고생길이 훤하다고. 오정순이 서류 쪽으로 시선을 한번 보냈다가 황금자에게 돌렸습니다. 그날 지하철 3번을 갈아타고 온 사람이 저였고 7억 8천만 원짜리 빚을 숨기고 앉아있던 사람이 어머님이셨죠. 친척들 사이에서 누군가 낮게 어머라고 했습니다. 황금자의 남동생이 고개를 숙였어요. 황금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두 손이 치마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이러면 우리 성준이만 손해잖아. 당신이 지금 자기 딸 결혼을 발로 차는 거야. 오정수는 황금자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정순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제 딸 결혼이 걱정이 되셨다면 2달치 월급으로 맞춘 한복을 입고 지하철 3번 갈아타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 온 사람한테 차도 없는 주제라고 하지 않으셨어야 했습니다. 황금자가 오정순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낮게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만해요. 어른이 이러지 말고 내가 그날 말이 좀 심했던 건 인정할게. 근데 이건 다 우리 성준이 잘 되라고 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인정한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들 앞에서 고생길이 훤하다고 혀를 차고 한복 색깔을 위아래로 훑고 2년 사이 새 집안 딸들한테 버스 타고 오는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는다고 내치던 사람이 이제 말이 좀 심했다고 했습니다. 오정수는 황금자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아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격식 있게 제대로 해봅시다 하셨죠. 오정순이 테이블 위에 녹음기와 서류 봉투를 천천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격식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혼입니다. 황금자의 두 무릎이 꺾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황금자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잠깐만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할게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준이가 밀래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이들 일인데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죠. 오정수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 전에 저한테 이러면 우리 성준이만 손해라고 하셨죠.
황금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오정순이 조용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2년 사이 세 집안 딸들한테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때도 아이들을 생각하셨습니까? 황금자가 입을 닫았습니다. 친척들이 황금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잘 됐네, 잘 됐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도 황금자 편에서 한마디를 보태지 않았습니다. 황금자의 남동생이 서류를 다시 집어들어 들여다보다가 황금자를 향해 말했어요. 누나, 이게 사실이야. 황금자가 남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있으면 말을 했어야지. 숨기고 있었어. 황금자가 남동생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박성준 쪽을 봤어요. 성준아, 넌 왜 가만히 있어? 뭐라고 해? 박성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황금자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황금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네가 지금 어머니한테 그만하세요. 박성준이 오정순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금자가 박성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박성준이 한 발 물러섰어요. 황금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황금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지금 이 집에서 이러고 나가면 법적으로 따질 수도 있어. 명예훼손이 뭔지 알아. 우리 집 내부 사정을 이런 자리에서 폭로한 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해. 거실한 공기가 잠깐 달라졌습니다. 오정수는 황금자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녹음기 안에 담긴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따지셔도 됩니다. 오정순이 밀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레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황금자의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오정순이 신발을 신으며 한선영을 바라봤어요. 한선영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봉남 씨도 함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등 뒤로 황금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두고 봐요.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이밀래 씨 이 나이에 다시 좋은 혼처 만날 것 같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네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밀레가 오정순 옆에 서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정순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등 뒤로 거실에서 쏟아지던 것들, 황금자의 목소리, 친척들의 웅성거림, 박성준의 낮은 사과, 그 모든 것이 닫힌 문 너머로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네 사람이 단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주차장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죠. 밀레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끝났다. 오정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답했어요. 한선영이 오정순의 옆에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수는 한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수고한 건 한선영 씨예요. 한선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일어선 것뿐이에요. 어머님이 먼저 일어서지 않으셨으면 저도 못했습니다. 네 사람이 단지 정문을 빠져나와 큰 길 쪽으로 걸었습니다. 오정수는 큰 길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걸었어요. 상견례 날 지하철 3번을 갈아타고 도착해 5분 만에 일어섰던 여자가 오늘은 끝까지 앉아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2달 후 황금자의 강남 아파트가 금매로 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은 한선영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어요. 나왔습니다. 오정수는 분식집 주방에서 육수를 올리다가 그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덮고 가스 불세기를 낮췄어요.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황금자는 거실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 넓던 거실에 박스가 가득했고 7억 8천만 원짜리 근저당이 걸린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기로 돼 있었죠. 잔칫날 상석에 앉아 등을 꼿꼿이 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 박스 테이프를 뜯으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중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오정수는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분식집 사장 최 영감과 나란히 뒷정리를 했습니다. 최 영감이 행주로 조리대를 닦으며 말을 꺼냈어요. 오씨나 이제 슬슬 쉬어야겠어.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오정순이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나이가 나이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최 영감이 행주를 내려놓으며 오정순을 바라봤어요. 이 가게 오씨가 같이 해볼 생각 없어. 내가 못 나오는 날은 오씨가 주인 노릇하고 잘 되면 나중에 넘기는 방향으로요. 오정수는 손을 멈추지 않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설거지통에서 따뜻한 물 냄새와 주방 세제 냄새가 올라왔어요. 7년 동안 이 주방에서 남의 가게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재료를 다듬고 기름을 두르고 마감이 끝나면 조리대를 닦고 나갔죠.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이 걸린 무언가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최 영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오정수는 그날 밤 월세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밀레에게 전화했습니다. 밀레야, 엄마가 한번 해볼까 싶은 게 생겼어. 전화 너머로 밀레가 말했습니다. 뭔데? 분식집.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작 그랬어야지. 오정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골목 가로등 아래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진작. 그 말이 귓속에서 한동안 머물렀어요. 다음 날 오전 오정수는 최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최 영감이 손을 내밀었어요. 오정순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선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새 일자리 면접 봤어요. 작은 회사인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정순이 답장을 보냈어요. 잘 됐습니다. 한선영의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오정수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방에 육수 냄새가 가득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그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황금자는 두 아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성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큰아들 박성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잔칫날 이후로 두 아들이 동시에 등을 돌렸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강남 사모님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친척들도 연락이 뜸해졌죠. 7억 8천만 원짜리 빚과 세 군데, 파혼 전력이 일가 친척 사이에 퍼진 뒤로 황금자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밀레가 오정순의 생일에 케이크를 사들고 월세방 문을 두드린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딸기가 올라간 작은 케이크였는데 초가 5개 꽂혀 있었어요. 62를 5개로 표현한 거야. 62개에 꽂으면 연기 난다고요. 오정순이 웃었습니다. 밀레가 초에 불을 붙이는 동안 월세방 안이 조용했어요. 촛불이 5개 켜지자 좁은 방이 조금 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밀레가 후하고 불어달라고 눈짓하자 오정순이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7년 전 이상구가 없던 첫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 2시에 월세방에 들어와 혼자 앉았던 날, 미역국도 없었고
케이크도 없었죠. 그냥 수돗물 한 잔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그 생일과 이 생일 사이에 7년이 있었어요. 오정순이 눈을 뜨고 촛불을 껐습니다. 밀레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어요. 아빠 생각나? 응. 나도. 두 사람이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콤한 딸기 향이 좁은 방 안에 퍼졌어요. 케이크 접시를 치우고 오정수는 이상구와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을 식탁 위에 세워뒀습니다. 밀레가 두 사람 사이에서 두 팔을 벌려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오정수는 사진 속 이상구를 바라봤습니다. 잘 있어요. 밀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잘 있으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야 나도 잘 있을 것 같아서 밀레가 오정순의 팔에 살짝 기대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은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오정수는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쥐인 열쇠가 차가웠어요. 자물쇠의 열쇠를 꽂고 셔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끌어올리자 셔터가 올라가며 소리를 냈어요. 환해졌습니다. 이른 아침 골목 공기가 가게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찬 공기 속에 어딘가에서 풍기는 소립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가스를 켜고 육수 냄비를 올렸습니다. 냄비 바닥에서 물이 데워지는 소리가 났죠. 지하철 3번을 갈아타며 한복고름을 고쳐 매던 여자가 지금은 자신의 가게 셔터를 직접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차도 없어도 됩니다. 격식이 없어도 됩니다. 이 주방에서 오정순은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요. 오늘 오정순 씨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오정순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분식집 셔터를 직접 올립니다. 지하철 3번을 갈아타던 그 발걸음으로 이제는 자신의 가게 문을 여는 거죠. 생각해보면 오정순 씨가 상견례 자리에서 5분 만에 일어선 그 순간이 사실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일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300만 원짜리 통장 앞에 혼자 앉았던 날부터 기름 냄새를 뒤집었으며 편의점 야간을 뛰던 날들까지 오정순 씨는 그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멈춰선 적이 없었어요. 늘 딸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버텨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앞만 보고 걸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사연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황금자 씨가 오정순 씨를 내려다볼 수 있었던 건 차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정순 씨가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참는 사람 앞에서 요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호의가 쌓일수록 당연함도 쌓이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목소리는 더 커지죠. 오정순 씨가 그날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한선영 씨를 일으켰고 최봉남 씨를 불러냈고 결국 진실을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진 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지하철 3번을 갈아타면서도 2달 월급으로 한복을 맞춰 입고 30분 일찍 도착한 사람과 3억 빚을 숨기고 체면을 논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오늘 사연이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어서는 것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용기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연에서 가장 시원했던 장면이 어디였나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등기부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지던 그 순간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오정순 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탄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